마을 어귀에 자리한 3층 한옥은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 이 집엔 시어머니, 아들 부부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넓은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 그 뒤로 이어지는 밭과 임야까지 합치면 시어머니 박금순의 재산은 웬만한 도시의 아파트 몇 채와 상가 등 알짜 부자로 마을에서도 유명하였다. 이 집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지. 동네 사람들은 금순을 부러워했다. 아들도 잘 키우시고 재산도 탄탄하시고. 하지만 그 큰 집안은 늘 냉기가 돌았다. 금수는 유일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에게 유독 매정했다. 특히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수진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선 말을 던졌다. 너 임신 아니냐? 금순이 아침 상을 차리는 수진을 째려봤다. 아니 그 용하고 비싼 병원을 다녀오는데도 왜 애가 안 생겨?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금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집안을 이해. 애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반복되는 질책에 마음이 무뎌질 법도 했지만 여전히 상처였다. 우리 민호 혈통이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금순이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시집 와서 밥만 축 내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민호는 옆에 앉아서도 아내를 두둔하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아들이었다. 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 민호가 중얼거렸다. 우리도 좀 더 노력해야지. 수지는 남편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노력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온갖 민간요법을 다 써보고 한약도 지어먹고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수지는 눈물을 참았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가도 계속 그릇을 닦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아이를 낳는 것뿐이었다. 얘 아가 빨래 널었어? 금순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만한 책임감은 있어야지. 금순이 빨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다. 밥만 먹고 빈둥거리면 되겠어? 수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민호가 출근한 후에도 시어머니의 심부름과 집안일로 하루가 꽉 찼다. 빈둥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지만 금수는 늘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여겼다. 오후에는 동네 부인들이 놀러왔다. 금수는 그들 앞에서 수진을 더욱 무시했다. 우리 며느리가 좀 모자라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왜 소식이 없어? 에휴. 금순이 차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그래도 워낙 착하잖아요. 한 부인이 말했지만 금수는 콧방귀를 뀌었다. 착한 게 밥 먹여줘요? 애를 낳아야 진짜 며느리지. 수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지만 울 수도 없었다. 금순이 우는 모습을 보면 약해 빠진 것이라며 더 구박할 게 뻔했으니까. 저녁이 되어 민호가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다.
밤이 되어 부부가 방에 들어가서도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진아, 우리 다른 병원 한 번 더 가보자. 민호가 말했다. 또 수진의 목소리가 지쳤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등을 돌렸다.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이 집에서 그녀는 늘 외로운 자리에 혼자 서 있었다. 금순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진 것은 가을 끝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폐암 말길에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강했던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니. 하지만 놀랍게도 첫 번째 감정은 동정이었다. 병원에서 얼마나 남으셨다고 하셨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길어야 6개월.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그날부터 수진의 일상이 바뀌었다. 병상에 누운 금순을 돌보는 일이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 되었다.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물 좀. 금순의 목소리는 예전의 위엄을 잃고 가늘게 떨렸다. 수지는 금순의 머리를 받쳐주며 물을 먹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애 못 낳는 며느리라며 구박했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만 수지는 정성스럽게 간병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약을 하나하나 챙겨서 가져다 드렸다. 금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며 수진은 금순의 손발을 닦아주고 침구를 갈아주고 죽을 끓여 먹였다. 밤에도 2-3시간마다 깨어 금순의 상태를 확인했다. 얼마 안 가서 수진도 몰골이 초췌해졌다. 그런데 민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핸드폰도 자주 울렸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목격됐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당신이 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서 곁에 있어주면. 수진이 말했지만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가 잘 돌봐주고 있잖아. 나는 회사 다니는데 집안일을 내가 어떻게 신경 쓰겠니? 어느 날 밤 민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다. 수진이 확인해 보니 미영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우리 아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언제 올 거예요?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이, 이 사람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 다음 날 민호가 외출한 사이 수진은 그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숨겨둔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수진은 주저앉았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매일 구박을 받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미 아이까지 낳아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아실까? 수진이 중얼거렸다. 병상의 금수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가끔 맑은 순간이 있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감지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수지는 차분하게 물었다. 미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어떻게 아이까지 있던데 언제부터였어? 민호는 대답 대신 방을 나가버렸다. 수지는 혼자 남겨졌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모욕감과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금순을 향한 원망은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전히 금순의 곁에 있었다.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여주고 죽을 먹여주었다. 남편이 배신했어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혔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하고 싶었다. 모욕감 속에서도 수지는 간병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며느리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품이었다. 금순의 병세가 깊어갈수록 수진의 헌신은 더욱 깊어졌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했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다. 물 좀 금순이 가늘게 중얼거렸다. 수지는 즉시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준비했다. 금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올리고 물을 한 모금씩 넘겨주었다. 예전 같았다면 서툴게 뭘 하느냐며 핀잔을 들었을 테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금순은 수진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는 소리, 조용히 걸어다니며 간병하는 모습, 자신이 잠들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는 뒷모습까지. 예. 수진아, 어느 날 오후 금순이 불렀다. 네, 어머니. 너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금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담겼다. 수지는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 금순이 작게 반복했다. 정말 당연한 일일까?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짧은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끊어졌다. 수지는 혼자서 금순을 돌보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 2시경 금순이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수지는 즉시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민호는 어디 갔니? 금순이 물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금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예, 수진아.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금순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수진이 앉자 금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악력은 여전했다. 내가 금순이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내가 널 너무 몰랐구나.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져 왔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왜 그렇게 몰라봤을까?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3년간 참아왔던 서러움, 외로움, 절망감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금순이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반복했다. 애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막상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건 너였구나. 수진은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한이 풀리는 듯 했다. 마치 꽁꽁 언 마음이 따뜻한 봄바람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이해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금순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내 딸 같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금수는 수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했다. 수진도 마음의 벽이 무너지면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필 수 있게 되었다. 수진아, 내일 민호 오면 얘기할 게 있어. 금순이 어느 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무슨 얘기요? 너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금순이 수진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모정과 효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소중한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여전히 다른 여자와의 만남에 빠져 집을 비우고 있었다. 생명을 다해가는 어머니와 헌신적인 아내 사이에 피어난 아름다운 화해를 그는 놓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평소처럼 금순의 곁에서 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따뜻한 정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로. 금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휴, 어머니 빨리 예전처럼 일어나셔야죠.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소리가 많았다. 누구 온 것 같네요. 수진이 현관으로 나가려 했지만 금순이 수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수진아, 잠깐만. 금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방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뒤로 젊은 여자와 서너 살 정도 된 아이가 따라 들어왔다. 여자는 수진이 사진으로 본 그 미영이었고 아이는 민호를 닮아 있었다. 엄마, 수진아. 민호가 태연하게 인사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수진은 얼어붙었다. 설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 이 사람이 미영이고 민호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금수는 병상에서 눈을 크게 뜨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수지는 온몸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졌어. 민호가 뻔뻔하게 말했다. 미영이와 결혼할 거거든.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야. 민호야. 금순이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누웠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어머니께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는 이 집의 자리를 제대로 물려받을 사람이 생겼잖아요. 남의 핏줄이 아닌 진짜 우리 핏줄 말이에요. 수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남의 핏줄이라니. 3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병든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왔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대로 말한 거야. 민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넌 아이도 못 낳으면서 3년간 뭘 했어? 이 집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민호야, 그만해. 금순이 간신히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건강한데요. 이런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으면서도 수진을 도발적으로 바라봤다. 마치 승리자의 미소 같았다. 수진 씨, 이제 이해하시겠죠? 미영이 처음 입을 열었다. 오빠는 진짜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수지는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주간 시어머니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다. 수진아, 금순이 며느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민호가 가로막았다. 엄마, 이제 수지는 이 집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영이와 아이가 엄마를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싫어. 금순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민호는 수진에게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미안한데 이제 이혼하자. 하루 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줘. 수지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수진아, 가지 마. 금순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결국 수지는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살았던 집, 그리고 시어머니와 화해했던 그 소중한 공간을 등지며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며느리가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 순간 금순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수진이 집을 나간 지 한 달 후, 금순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수진은 멀리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민호와 미영은 상주 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었고 아이는 영정 사진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우리 것이네. 미영이 민호의 귀에 속삭였다. 그럼 엄마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셨을 거야. 민호가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유언장 공개를 위해 가족들이 모였다. 민호와 미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 정도 재산이면 아이 교육도 걱정 없고 우리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어. 미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며 유언장을 꺼냈다. 그럼 고 박금순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민호와 미영은 긴장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 박금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내 아들 민호에게는 민호가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을 남긴다. 뭐? 이 집 하나만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었다. 그리고 나의 집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과 예금,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미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전 재산의 80%는 나의 며느리 수진에게, 나머지 20%는 고아원과 요양원 등 사회환원에 쓰도록 한다. 순간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호와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이게 뭔 소리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었다. 내 며느리 수진은 내가 병들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정성으로 간병해준 진정한 가족이다. 반면 내 아들은 어머니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다른 여자와 놀아나며 가족을 저버렸다.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 리 없어요. 미영이 소리쳤다. 아니, 이건 무효예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쓴 거잖아요. 민호가 항의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유언장은 2명의 의사와 공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되었으며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가 명료했음이 의료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민호는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미영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황급히 일어났다. 우리 갈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잠깐만요. 변호사가 막았다. 아직 읽을 부분이 더 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유언장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재산으로 새 출발하렴. 그리고 내 아들이 언젠가 진정으로 뉘우치면 그때 용서해 주길 바란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어머니, 수진이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지 몰랐다. 민호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미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결국 민호와 미영은 빈손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그들이 꿈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수지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이제야 정말 내 딸 같네라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유언장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막장으로 치닫던 이야기는 결국 진심을 알아본 시어머니의 놀라운 반전 선택으로 끝을 맺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